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은 남은 기간 동안 승부수를 띄우겠다고 벼르면서 고삐를 죄는 모양새인데요.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종옥 대우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 선거 이제 1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간의 접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만 봐도 초박빙인 조사 결과들이 나오면서 점점 더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나게 하는데 교수님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민주당 같은 경우죠, 이제 트리플 다운 개념이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국정 운영 찬성 지지층, 그다음에 대선 후보,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세 가지가 다 이제 올라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올라가는가 배경을 보게 되면 네. 선거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좀 이제 구도, 그다음에 인물, 정책 이렇게 보는데요. 네네. 구도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민주당은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선대위를 구성하면서 상당히 난항을 겪었죠. 이게 좀 대비 효과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인물로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당내 혁신들을 제기하면서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들이 있었던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수습을 잘 못했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비가 되는 거고요. 정책은 뭐 양 후보가 제시한 정책 자체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구도 그다음에 인물과 관련해서 좀 비교 우위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 측이 보이면서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 같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것 같습니다. 특징적으로는 20대들 같은 경우가 좀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내 후보에게요. 뭐 두 후보가 아니라 내 후보 모두에게 좀 지지율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30대와 50대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의 지지를 갖다 복원한 측면들이 있어요. 이재명 후보가요. 회복이 됐다. 네네, 회복이 되는 추세에 있고요. 세 번째로는 중도층 같은 경우가 과거에는 한쪽으로 좀 쏠린 현상이 나타났는데 최근에는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보층이 위기를 느끼면서 결집하는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상승하게 되고 윤석열 후보와 접전의 양상으로 가고 있고요. 저는 당분간 이런 흐름들은 12월, 1월 큰 변수가 없다면 유지될 거라고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핵심적으로는 20, 30대 여성, 그다음에 50대의 지지 이것이 어떻게 변동할 것인가가 상당히 우리가 앞으로 선거를 볼 때 좀 주목해야 될 계층, 대상,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사과하고 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윤석열 국민의힘 쪽에서 봤을 때는 선대위 구성에서 좀 잡음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해석을 좀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뭐 각 당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마침 이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을 좀 성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짚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해서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심판이라든지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이런 의지들이 이제 좀 응집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좀 갇힌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패턴이 있었던 것이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는 그 사람이 당선되어도 정권 교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치 행보를 해야 이제 집권 연장까지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한테 부족했었던 건데 네네. 일단은 그 이재명 후보를 진짜로 완전히 선거에서 크게 떨어뜨리겠다 이런 의지라기보다는 일단은 혼쭐을 내서 어느 정도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유권자의 일단 선제적인 판단이었다고 봅니다.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일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던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고 나서 윤석열 후보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격차를 벌리고 있느냐 이 부분까지 여론으로 좀 같이 들어가면서 조정 국면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여론조사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양 후보 간에 거의 가까이 따라붙은 것도 있고 여전히 벌어져 격차를 있는 것도 벌리고 있고. 있는 것도 예. 있는데 ARS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가 격차가 좀 작은 편입니다. 근데 또 전화 면접끼리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고 ARS끼리도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론조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다 같이 이렇게 병렬을 해서 보면 일단 표심이 출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직 불안정한 판세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좀 더 넓은 시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근 여러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 당이 그렇게까지 승리를 할 만한 정도의 정당인가, 혼이 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분명히 또 있는 거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2016년, 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파면을 겪었고 그 이후에 계속 많이 졌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쇄신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 또 왔다 갔다 좀 정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론조사를 가지고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판명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것을 다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지형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주변에서 뭐 이런 대통령 선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잘 모르겠다. 누가 누구를 해야 될지. 이런 좀 민심들이 반영이 된 여론조사라고 봐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김수민 평론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론조사 추세를 봐야 하는데요. 단순히 전주 대비 이번 주 추세뿐만이 아니라 네. 2주 전, 3주 전, 길게는 한 달 전까지 좀 보면서 긴 흐름으로. 판단을 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이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조금 다시 벌어지는 효과가 나고 있거든요. 전주에는 좀 좁혀졌었습니다. 한 주 전보다는 네, 또. 그게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예. 인사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다면 이번 주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이제 지난주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선대위 구성 문제가 마무리되고 윤석열 후보의 이 공개 일정들, 특히 3일 연속 청년을 찾는 청년 일정 등이 부각이 되면서 저는 다시 일하는 선대위 구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실제로 이재명 후보 대비 격차는 조금 전주 대비 조금이라도 벌린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눈여겨보는 건 사실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뭐 좁혀진들 또는 다시 늘어난들 소폭이거든요. 네네. 오차범위 안에서의 변동입니다. 물론 지지율 차이는 오차범위 바깥에 있습니다만 예. 그것보다는 양자 대결보다 다자 대결 구도로 갔을 때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격차가 더 큰 조사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나 심상정 정의당 후보 또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등이 다 포함된 조사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윤석열 대 이재명 양자 대결보다 더 나는 일부 조사들이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예. 보통은 이 야당이 단일화를 위해서 그리고 제3, 제4의 후보들을 다 묶어서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내기를 원했던 게 이전 선거의 일반된 양식이었다면 지금은 이 약한 고리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이나 뭐 약한 중도 진보 또 중도 보수 등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 이탈해서 제3 후보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깥으로. 그래서 오늘 또 뭐 손학규 전 뭐 민생당 대표 등의 출마 선언도 예고되어 있다는 보도도 어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이 제3지대, 제4지대의 많은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지분을 가져가는 게 결과적으로 여권의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숙제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호남을 방문하는 상황 속에서 전직 대통령이죠.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가 발인식에서 한 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시에 이순자 씨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의 재임 중에 고통받고 상처 입으신 분들에게 남편을 대신해서 대신 깊이 사과드리고 싶다,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논란이 됐던 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재임 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5.18은 이제 재임 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식의 어떤 해석들 뭐 이런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도 재임 중의 행위보다는 재임 과정에서 벌어진 소위 쿠데타 학살 문제가 가장 문제되는 부분 아니겠냐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사과한다라는 얘기들을 신뢰할 수 없다, 신뢰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심이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한 딜레마가 뭐냐면요. 이제 보수층 같은 경우에 딜레마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탄핵 문제와 그다음에 광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보수층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느낌이 들고 광주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의문.
진짜 광주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분명히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거기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광주, 그러니까 100일이 딱 시작되는 시점 직전에 광주에 방문을 했죠. 그래서 네. 대체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광주 지지층들의 결집, 그다음에 그러니까 호남과 수도권 또는 호남과 충청의 연결 과정을 거쳐서 저희 수도권, 호남, 충청의 연대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에 근거해서 PK 지역 같은 경우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대부분 승리를 많이 획득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호남에 방문해서 저는 아마 그것이 시동을 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했던 얘기들은 제가 그때 회초리론을 들었죠. 네. 그래서 호남 지역이 민주당이 이제 잘못할 텃밭이 때마다 아니라. 회초리를 들면서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혁신의 기운들을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통해서 이 호남의 지지층들 결집하는 방식 하나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역사 왜곡 단죄법. 그러니까 앞으로 온갖 망언이나 광주 정신을 훼손하는 것 갖다가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입법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건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대한 직격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얼마 전 몇 년 전이죠. 이종명 김순례 전 의원의 망언 막말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징계밖에 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논란이 많으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무릎 꿇고 사죄했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누구죠? 그 당 대표 이준석 당 대표. 네.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만 정치는 잘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옹호 발언을 하면서. 그 광주에 대한 사과가 진실이라는 얘기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서 급구 광주로 내려가 사과를 했었는데 또 그 이후에 전두환 사망 이후에 조문을 가겠다고 얘기했다가 번복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광주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층이 제대로 된 진정한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 그렇다면 네. 이 정도라면 호남을 포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전 이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호남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회초리 논과 그다음에 호남에 대한 광주 문제 이 두 가지 제기를 통해서 네. 소위 호남 결집들을 추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좀 수도권로 진출하려고 하는 하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라도 좀 늦지 않았습니다만 전두환 일가나 또 전두환의 있던 측근들 네. 같은 경우 좀 광주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광주 문제에 대해서 말로만의 사과가 아니라 진정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진정성이 입법이든 있는. 정책이든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좀 그래야 이번 대선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사회가 일정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전두환 씨가 지금 이 사과를 하지 않고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이재명 후보는 뭐 비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좀 낸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식으로 일축을 하고 가고 그 앞서서는 뭐 전두환 옹호론, 옹호 얘기도 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스탠스가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뭐 5.18 문제 관련해서 이순자 씨 대리사과 이런 부분까지 일일이 뭐 다 얘기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뭐 침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침묵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것까지 조심스러운 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글쎄요,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문제는 좀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5.18 망언에 관련돼 있는 의원들, 특히 현재도 선거 국면에서 뛰고 있는 김진태 전 의원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징계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네. 더 문제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얼마 전에 뭐 전두환 옹호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뭐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을 찬양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발언의 어떤 섬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을 자극하는 뭐 호남 지역에서도 전두환 씨가 정치를 잘했다는 얘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바람에 얘기한 거죠. 더 크게 민심을 자극하는 문제는 컸지만 근데 뭐 전두환 씨를 옹호했다, 찬양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발언이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나간 과거사에 대한 평가에서 반동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그 망언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의원들에 대한 단호한 처리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놓치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 있었을 때 이재명 후보가 마침 일정이 광주에 들르는 일정이었고 그 묘역에 있는 5.18 묘역에 있는
그 전두환 비석이 있어요. 네네. 그 전두환 비석들을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슬쩍 밟고 지나갑니다. 가는, 네. 예전에 뭐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애써 피해가는 그런 네.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보통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그냥 지나갈 때 슬쩍 이렇게 한번 밟고 지나가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거기 위에 굉장히 좀 오래 머무르면서 맞아요. 예, 그걸 즐기는 듯한 느낌. 그리고 거기 더해서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을 존경하기 때문에 못 밟겠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끄집어내면서 해석을 함부로 해서 끄집어내면서까지 공격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면 결국 전두환 카드 들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 전두환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절제가 필요하다. 예, 단호하게 몇 번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계속 뭐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혹은 국민의힘을 전두환의 후신으로 그렇게 프레이밍 해가지고 대결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그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네. 5.18 정신을 전문에 넣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도 지난 주말에 같은 얘기를 했고 예. 내년 1월에 대선 주자들이 공동으로 참배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다. 한국 사회의 합의다. 아주 그 폄훼하는 사람들은 극우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대선 주자들이 명토를 받고 예, 그다음에 더 이상 이 문제를 거꾸로 정치적으로 또 이용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도 중단해야 되는 예, 그런 길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과도한 그런 전두환 씨와 또 5.18의 관계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최근 뭐 광주 특히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좀 행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또 회초리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호남 민심 잡기를 좀 강하게 걸고 싶어하는 것들을 행동이나 발언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경선 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바로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예. 찾아서 광주와 목포 등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민주당이 목포에서 윤석열 후보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이 정치 원로들 구 이제 DJ계라고 불리는 동교동계의 정치 원로들 징계를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적으로 지금 호남 정치권 내에서 원래 호남의 어떤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배제되고 소외되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게 거기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호남 민심을 이재명 후보가 잘 추스르기 위해서는 본인이 계속 호남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구애를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시도입니다만 역시나 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치적 이 동고동락을 함께했던 네. 동교동계 세력들 그리고 그 상징으로 대표되는 이낙연 전 대표 등과 화합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줘야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윤석열 후보도 아직까지 홍준표 전 후보와 네. 뭐 결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여론조사상으로는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2030들이 그래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 이재명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가 상임 고문으로 선대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했던 민주당 코어 지지층과 호남 지지층의 이탈세가 분명히 눈에 보여요. 흡수하는 게 오히려 덜하다는 뜻입니다. 화학적 결합이 안 되고 있다 네, 말씀이시죠? 이름을 올렸지만 오히려 화학적 결합 측면에서는 더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낙연 전 대표 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5년 동안 이 호남 분들 특히나 이 DJ계, 네. 동교동계 정치인들, 정치가 사이에서 쌓여왔던 어떤 불신이나 소외감 등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서 끌어안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재명 후보는 처음에 대선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와는 좀 다른 모습들이 있어요. 사실 이재명 합니다. 굉장히 추진력들을 많이 보여줬던 초반과는 달리 지금은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고 뭐 절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최근에 뭐 조카 그 살인 사건 변호 관련해서도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주요한 전략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다들 알고 있는 속내를 그냥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건지도 좀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이재명 캠프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코드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반성과 혁신이라고 하는 측면들. 그래서 소위 민심과 어긋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예를 들면 능동적으로 사과하고 거기서 반성한다. 먼저 라고 하는 나서서 측면들이 하겠다.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혁신한다. 이 두 가지 코드를 잡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소위 사태에 대한 객관화가 좀 잘 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여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봤을 때는 옳기 때문에 그래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전에 네. 상황인 거죠. 뭐 우물안 개구리 같은 느낌이 있었다고 그러고. 뭐 제가 문무랑 개구까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자기가 얘기하는 방식들은 좀 옳으니까 밀어붙이면 나중에 국민들이 그 부분에서 인정해 줄 거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겸손함에서 부분적인 상실이 있었던 거죠. 겸손하지 않게 느껴졌던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선거 관련해서 민심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혁신에 대한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측면들 그리고 겸손하게 접근하는 부분들 그래서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이것들을 최대 지적 사업으로 얘기했음에도 얘기했지만 네네. 국민들이 느꼈던 방식들은 부동산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많았었고 소위 그 성남시 자체는 잘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간 민간에서 거의 상응할 만큼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최대 시적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자랑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뒤늦게 그 부분도 사과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저는 뭐 다른 것 뭐 상관없습니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만큼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소위 천심을 아는 건 민심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천심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게 대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면 천심을 알려면 민심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민심이 대장동에서 저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맞게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국민에게 반성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풀 것인지 혁신의 방안들을 내놨어야 되는데 혁신의 방안들을 내놓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라고 하는 지적을 계속 강조했던 측면들을 가지고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히는 문제가 네. 분명히 발생해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늦었지만 본인이 얘기했던 반성과 혁신이라는 두 코드는 상당히 잘 잡은 것 같다. 이제 문제는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지지율이 약간 어려운 상황에서 반성과 혁신을 했었는데 만약 지지율이 박빙이 되고 만약에 뭐 골드버스가 되거나 벌어졌을 혹은, 때라도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게 된다면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두 양부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그 부분들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힘들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저는 이게 바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좋은 전략이라고 보세요. 지금 저희도 화면에도 네. 뭐 절하는 모습까지도 나가고 그랬는데. 네, 제가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론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박스권에 가둬버린 거는 꼭 뭐 대선에서 떨어뜨리겠다기보다는 네네. 이번에 한번 혼나봐라. 예, 그래가지고 고개 숙이는지 안 숙이는지 보자. 알겠다. 이런 게 분명히 작동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지지율 낮은 것도 사실 호남의 민주당의 지지율이라든지 또 기반 그리고 국민의힘이 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걸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표가 아직까지도 숨어 있는 측면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자세를 낮추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필히 해야 될 일이고 조금 시기가 저는 늦었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본인이 간판은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을 때 후보만 놓고 봤을 때 후보 한 명의 역동성, 능동성을 보면은 저는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오래 한 사람답게 네네. 더 역동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좀 문제점이 몇 가지가 보이는 게 과잉된 부분이 있고 애써 축소시키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일관성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과잉은 큰절, 눈물 이런 것들이 너무 자주 나옵니다. 예, 보통 정치인의 눈물이 세상을 흔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결국에 한국에 귀국을 해서 1987년 대선을 맞아서 광주의 5.18 묘역을 참배하는데 네. 그때 통곡하는 장면이라든지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국민정당 발기인 대회 때 문성근 씨 연설을 듣고 예, 뭐 본인이 그 기획한 것도 아닐 거예요. 예, 저절로 눈물이 흘러서 이제 그게 유명한 장면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자주 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예, 그리고 큰절 이런 것도 좀 과잉이다. 예, 본인은 이렇게 티를 내면서 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생각하겠지만 민심과 대중 그 정서라든지 감각 이런 것들은 과잉을 싫어합니다. 결국에. 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이 더 필요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위해서 절제란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거꾸로 이제 축소시키는 부분은 뭐냐면 본인이 조카의 살인 사건의 변호를 네. 맡았는데 예, 그것을 뭐 변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네네. 심신미약이라고 변호를 했는데 그거는 의뢰인의 주장이라든지 또 나름의 본인의 판단이 당시에 그랬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변호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해서 훗날 요즘에 와서 사과를 한다면서 하는 말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의 시발점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그 본 사건은 흉악 살인입니다. 네, 네. 그러면 결국에 사과를 한마디 하더라도 자신이 했었던 일 혹은 자기가 연루됐던 일을 다운시켜서 예, 표현 수위라든지 이런 걸 낮춰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다른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사과한 거는 뭐 늦지 않게 사과한 거는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만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대중들이 봤을 때 사과를 하더라도 좀 축소해서 하려고 한다 네. 이런 말을 다시 들으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관성 부족은 얼마 전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단히 유의미한 제안이었다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한테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한판 붙어가지고 내가 잘난 걸 보여주겠다 수준이 아니라 거기서 합의되는 게 있으면 당장의 국가 정책으로 옮기자. 네, 물론 이것은 민주당의 180석 의석을 또 부각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 자기가 합의를 중시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네. 걸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180석 의석을 갖고 밀어붙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일 앞뒤가 수 안 맞는 있다. 느낌이 그래서 있어요. 이제 종합적으로 좀 정돈을 할 필요가 있고 앞서 나가거나 지나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글쎄요, 이걸 과연 이재명 후보의 최근의 움직임과 모습 그리고 발언을 어떻게 또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을지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숙제 없이 아주 무탈하게 가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 많은 국민들이 사람으로 인해서 고민들이 좀 많은 지점이 보이는데 일단 뭐 사실 들어올 것처럼 보였던 김종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은 없이 가게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선대위를 가동했고 김병준 상임위원장을 앉혔고 또 김성태 전 의원을 선대위에 앉혔다가 다시 또 빠지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뭔가 사람 고민이 계속 보이는 지점들이 계속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사실 지금 범야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지혜나 경륜, 선거 경험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 체제로 예. 선대위가 출발을 했고 오늘 또 공동 선대위원장들도 다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선 이 선대위가 국민들께 일하는 모습, 특히 일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설득과 공감대를 얻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으로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모으는 함께하는 그림이 되어야지 위기에 빠져서 구원투수로 등판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선대위 회의 이후에 첫 일정으로 이 충청 2박 3일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지역 행보, 전국 행보에서 얼마나 유의미한 메시지를 던지는가. 그리고 그 일정을 통해서 방문하는 장소들이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께 얼마나 상징성 있게 다가가는가. 그 부분이 앞으로 윤석열 선대위의 과제라고 보여지고 그 부분에서 잘 해내가야 한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김성태 전 이제 직무총괄 의원도. 본부장이었죠. 네. 본인이 직접 사퇴의 결단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많은 2030들은 첫 번째 결정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결정에 대한 2030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들어주느냐, 소통과 피드백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고 잘 되느냐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처음에 김성태 전 직능총괄 본부장 본인 입장에서는 참 앞장서서 드루킹 특검 관철시켰고 야권에서는 정말 몇 안 되는 투사인데 억울함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1심에서는 분명 무죄가 나왔던 전력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2030들 사이에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을 때 본인이 직접 그 여론을 수렴해서 이 백의종군이라는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틀 안에 이 총괄본부장이 물러나는 빠른 피드백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오히려 높이 평가받을 만한 사안이지 전체적인 지형에 크게 장기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하나하나 좀 다시 여쭤볼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는 그 양반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좀 마찰을 보이는 부분도 있었고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은 세월골이 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현재 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앞서도 말씀 주신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건이 오래돼서 잘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제 개문발차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폐문발차라고 생각을 해요. 문 닫혔다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여기서 문을 열고 말고의 문제가 중요한 건 아닌 상황인 거죠. 일단 달리려면 문을 닫고 달려야지 그게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을 열고 달릴 수는 문을 없는 열면 거니까요. 위험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중요한 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시냐 안 모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선대위가 국민의힘에 맞게 꾸려져서 잘 일을 하냐 못하냐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합류 이런 문제가 논란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핵심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선대위 난항의 핵심적인 이유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정권에 대한 욕심, 이준석 당대표의 미래 정치에 대한 본인의 욕망,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좀 본인의 고집 이런 것들이 좀 빚어낸 좀 파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그림은 어떤 거였냐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경륜을 인정하되 저희 김병준 그다음에 김한길 이 두 양김을 통해서 견제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본인 리더십을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윤석열 캠프 내부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던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대위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지율이 일정하게 좀 하락하는 측면들이 있게 되면서부터 이런 논란들이 발생했다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소위 국민의힘 자체가 힘을 받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성태 의원 같은 경우 예. 본부장 임명을 한 측면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이제 백의종군을 선언하는 측면들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이런 분을 갖다가 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던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2030 세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 것이고 네. 저희 윤석열 후보가 제기했던 본인의 출마 명분 중에 하나가 저희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공정과 정의에 부응하는 소위 본부장인가 구성이, 이건 네.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출마 명분을 허물 수 있는 건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본인이 모를 수가 있나요?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있을 때 있었던 검찰총장 할 때 사건인데 이게 무슨 뭐 네. 일개 아무도 모르는 사인이 벌인 게 아니라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면 아까 뭐 피드백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좀 김성태 전 의원이 그만둔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해명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저 여야가 마찬가지인데요. 해명은 솔직하게 해야 돼요. 정치적으로 이거 다 꼬아버리면 안 돼요. 그냥 잘못해서 잘못한 거예요. 또 왜? 알았습니다만 이분이 뭐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직능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어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그 정황상을 보게 되면 모를 수 없는 거니까요. 전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선대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두 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제가 볼 때는 비호감도가 높은 분들이에요. 비호감도가 높은 분들이 본인의 말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사실에 객관한 설명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좀 여야가 좀 이런 비호감도가 아니라 좀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국민에게 좀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해야 된다라는 네네. 메시지가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물에 대한 얘기들. 네. 일단은 뭐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KT의 이석채 회장을 네. 국감에 불출석하는 대가로 딸의 채용 특혜 채용을 이제 했죠. 이루어졌다 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네. 1심에서는 뇌물수수 무죄가 나왔고 2심에서 유죄가 유죄가 나왔거든요. 근데 1심 판결에도 보면은 이건 특혜 채용은 맞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사 지원서를 내는 시점이라든지 인성 적성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네. 이게 특혜 채용은 맞다라는 그렇지만 이제 뇌물수수, 대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정이 되지 않았기 입증되지 때문에 않았다는. 무죄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2심은 유죄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 뭐 이건 뭐 법적인 유무죄 판단을 넘어서서 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2019년 8월 말에 대학가에서 촛불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조국 전 장관이 뭐 기소가 된 것도 아니었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대학가 촛불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 이유는 뭐 불법 여부를 떠나서 불공정하다라는 건 명확하다. 이 판단 때문에 청년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경우도 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치부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치면은 정경심 조국 부부도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 안 나왔고 심지어 조국 전 장관은 1심도 안 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치 판단은. 그러면 이제 그런 3심까지 기다려봐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되는 일이었었고 더 늦기 전에 이게 주말을 끌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결단을 못했다면은 이건 타격이 됐을 거다. 근데 그나마 이제 끊어낸 것이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이제 또 남아 있는 문제는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위 이력 문제가 분명히 아, 불거져 네. 있고 여러 번이에요. 한 5번 원서를 내는 과정에서 뭐 다니지 않은 학교에 이력을 썼다든지 또 학교 이름을 바꿔서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은 수사를 하면 되는 영역이라서 네, 수사 영역이죠. 이거는 김건희 씨 쪽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그러니까 이력을 이거는 잘못 썼다는, 허위 이력 다르게 같은 쓰는. 경우는 또 비리 그 부정 취업 비리 같은 영역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층에 또 민감한 부분이 있을 텐데 공정과 정의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겠죠.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사건이 오래돼서 잘 기억을 하지 못했다 이런 식의 어떤 발언들이 오히려 네. 공분을 더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후보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기억을 못하고 네. 뭐 심지어는 1심은 유죄였는데 2심은 무죄였나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사평론을 하고 있지만 저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후보 혼자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대위의 관계자들이 같이 판단했을 거고 김성태 전 의원을 강력 추천한 분이 계셨을 텐데 이거는 집단적 판단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예, 그걸 이제 후보가 좀 자기 기억 오류로 오히려 책임을 본인이 쓰려고 하는 모양인데 네. 그것은 오히려 집단의 무능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뭐 사람이 아무도 말씀을 드립니다. 없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그런데 지적이 사실 아닐까. 김성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난 네.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훨씬 더 큰 중역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 당내에서 다소 이게 다시 재점화될 거라는 생각을 못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땐 괜찮았으니까.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에게 마음의 빚을 지닌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위선을 밝혀내는데 1등 공신이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물론 저는 이 2030들이 김성태 전 원내대표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고 실망했던 여론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는 의견을 또 전개하기도 했었고요. 김성태 전 원내대표께서 결단을 내려주신 부분을 또 높이 사지만 네. 어쨌거나 그러한 이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훨씬 더 중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선대위원장을 역임했었는데 문제가 안 됐었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점 등등을 고려했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 일을 계기로 삼아서 더 중요한 건 앞서 김종욱 교수님이나 김수민 평론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추후 인선에 대해서는 특히나 2030에게 민감한 어떤 그런 인사들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 숙고해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청년들 직속위원회 만드는 자리에서 모든 총괄본부와 산하본부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청년 보좌역들이 총괄본부장들과 선대위원장 회의에 이제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으로 구성된 그 청년 보좌역들이 만약 이런 인선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좀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레드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개선 보완되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양강 후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떠오르고 있는 얘기가 제3지대 연대 가능성 얘기입니다. 심상정 후보가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에게 어떤 만남 제안을 하고 호응을 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김동연 후보와의 뭐 연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3지대 움직임도 좀 눈여겨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눈여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심상정 후보가 뭐 천안 3거리에서 만나자 얘기를 했는데 이 세 분 이름을 좀 합혀 보니까 뭐 김안심, 안심김 네. 나쁘진 않아요. 안심할 수 있게 안심.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3지대에서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렇게 제3지대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 30대들의 유동층이 꽤 많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주로 새 후보 같은 경우가 20, 30대 호소하는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점점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제3지대라고 얘기한다면. 심상정 후보가 얘기했듯이 소위 양대 기득권 정당의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대안이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 헌법 개정을 통해서 분권형 개헌을 하자라고 얘기하든가 하는 그 큰 이슈 아젠다가 필요할 것 같고 또 불평등을 완화하자라고 얘기한다면 좀 거기에 맞게 예를 들면 증세 같은 것도 제기하고 불로소득에 대해서 좀 국가특별위를 만들어서 환수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좀 20, 30대가 미래 세대에 내가 이후에 크고 난 다음에 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가 만들어질까에 대한 담대한 꿈들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대에게 지지만 호소해서 제3지대에서 1등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제가 볼 때는 제3지대를 통해서 프랑스의 마크롱 같은 저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하지만 내년 3월 대선에서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담대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우리 정치에서 양대 정당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그런 큰 가능성과 그림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정치에게 이런 제3지대가 오히려 담대한 선거운동을 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수용한다고 얘기한다면 양대 정당이 흡수할 수 없는 이화 요구층들을 갖다가 더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정치에 상당히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작게 그냥 제3지대에서 1등하겠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판 좀 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뼈아픈 부분은 저 후보 각각의 지지율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그 좀. 이유가 중요한데 사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제3지대 공조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뭐 예를 들면 어떤 집에 방이 있는데 민주당 방이 있고 국민의힘 방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상정 후보는 민주당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 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 의구심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었다. 혹은 심지어 더 내려갔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후보 선호도에 비해서 지지도가 더 낮은 것도 현실이고 오히려 처음에 가상대결 조사가 실시될 때보다 더 낮아졌어요. 지지율이. 오늘 뭐
약간 반등했다는 조사가 나오긴 네, 했지만 네. 근데 그 이유가 결국에 어느 쪽으로 붙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양쪽 중에 한쪽하고 어느 쪽이랑 또 붙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3지대 공조라는 것은 제3의 방으로 와서 이 방에 다 들어와라. 이 방에 다 들어오면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하고 붙진 않는다라는 선을 거를 끊어낼 입증할 수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 단일화까지는 아니고 네네네. 공조 얘기가 나오는데 공조만 해도 이제 본인들이 독자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방을 입증할 만들 수는 수 있기 있는.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고 현재 이제 심상정 후보가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심상정 후보는 이 제3지대 연대 제안을 통해서 자신이 유연하다. 중도 쪽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품을 수 있어요. 있다라는 예, 그래서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게 별로 없는데 안철수 후보가 조금은 미지근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힘이라든지 이쪽 보수층을 좀 더 잠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진보 쪽하고 손을 잡게 되면 그것이 좀 여의치 않을 약해질 것 수 같다. 이런 문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굉장히 담대한 그런 시도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근데 당장에 해볼 수 있는 것은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3자가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네. 또 권력구조 개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거의 많이 일치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선언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파괴력을 가지려면 결국에 새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각각의 그러니까요. 지지율이. 그렇게 네. 돼서 대중들 사이에서 단일화를 해라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가 돼야 이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공통점을 찾아서 공동선언을 하고 또 차이점에 대해서는 거대 양당 후보가 보여주지 않는 어떤 적극적인 토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다른가. 네. 예, 그리고 또 이것을 합의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행여나 없는가. 예, 묘하게도 보면 노사정 협의회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보면은 심상정 후보는 노동조합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안철수 후보는 중소기업 자본 회사, 예. 경영자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김동연 전 부총리는 정부의 쪽이죠. 경제 네. 관료예요. 그렇죠. 세 명이 노사정 협의회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진일보한 것은 심상정 후보는 뭐 여성 노동자를 대변하는 성격이 있고 안철수 후보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성격이 있고 김동연 전 부총리도 경제 관료치고는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이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요소다라는 거를 뭐 단일화 문제를 떠나서 새 후보가 강조하는. 적극적으로 좀 강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평론님은 어떠세요? 지금 사실 새 후보가 이렇게 두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기존에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 열풍을 일으켰을 때 의미는 네. 양당 정치의 실직난 국민들이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것만으로 의미를 삼기에는 지금 양당 후보들의 이 지지층의 결집도가 상당히 강하고 그 외에 제3지대 이외에 도대체 어떤 의미를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는 그나마 심상정 후보가 앞서가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의당이 과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진보 진영의 NL과 PD계 주축일 때 네. PD계 위주의 어떤 친노동, 노회찬 전 대표로 대표되는 그러한 칼날을 내세웠다면 심상정 체제에서 류호정 의원이나 장혜영 의원 등이 전면에 등장하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나오면서 페미니즘 정당이 되었습니다. 뭐 그걸 정의당 스스로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고요. 저는 그 페미니즘 정당이 되었다는 게 나쁘다 또는 좋다고 판단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네. 제3지대 외에 뭔가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를 적어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20, 30대 여성 지지율이 민주당에서 많이 빠져서 정의당으로 가는 그러한 흐름도 분명히 뚜렷하게 나타나고는 있거든요. 그러면 제3지대라는 그 의미 외에 정의당은 적어도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나 김동연 전 부총리가 제3지대라는 의미 외에 또 다른 의미 어떤 아젠다를 제시하고 있는지 도무지 모르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철수 후보나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우리는 제3지대다, 제3지대가 필요하다는 이 이야기는 이미 10년 넘게 계속해왔고 적어도 국민들이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에게 엄청난 기대를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특히 수도권 비례대표 열풍 등으로. 근데 그 기회를 한번 놓쳤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제3지대여서가 아니라 차라리 정의당처럼 페미니즘 노선을 내세우던 아니면 또 다른 뭔가의 노선을 차별점을 내세우던 보여줘야 네, 되는 국민들에게 안철수는 이 분야, 김동연은 이 분야에서만큼 확실하다. 적어도 이 두 분야는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가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어떤 고유의 캐릭터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단일화를 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자신들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싶은 1노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고민을 저는 먼저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차별화 색깔이 강해야 되고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역대 정권에 비해서 말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로 연동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층 같은 경우에 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층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지지하지만 아직까지 투표에서 어떤 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에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대선 때까지.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를 갖다가 계속 막아내기 위해서는 국정 장악력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걸 뺏을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양강 후보라고 얘기되는 두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 또는 비호감 도가 되게 높아요. 거기에 비한다면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도덕성 같은 경우는 다 인정해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도 3월 때까지 유의미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박빙 승부를 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 박빙 승부 과정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소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층들을 흡입하는 게 되게 중요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예. 문제는 그건 이야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얼마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문제와 관련된 그리고 또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의미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부분들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와 연동될 수 있다고 네.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이 100일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상황 속에서 뭐 거대 양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에서도 새로운 숙제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욱 교수, 김수민 평론가, 장혜찬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